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북한과 사상 초유의 무관중, 무중계 경기를 벌였던 축구 대표팀이 돌아왔습니다. 비록 북한과 무승부를 기록해서 귀중한 승점 3점은 못 가져왔지만 주장을 맡았던 손흥민 선수는 더 값진 걸 얻었답니다. 남과 북은 한민족이다! 뭐 이런 감정이냐고요? 아니죠. 부상을 당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수확이랍니다. 경기 중에요. 북한 선수들한테 심한 욕설도 들었답니다. 그러고 보면요. 무승부가 절묘한 신의 한 수였을까요? 우리나라로 망명한 북한 고위 인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한이 이겼으면 손흥민의 다리가 부러졌을 것이랍니다. 이게 소설 같은 얘기로만 들리지 않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10월 17일 목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달 17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당시 VIP 병실에 입원을 하면서 이 병실이 57평형이고 1인실이며 이 입원비가 상당하다는 것이 이제 알려졌었는데요. 네. 그런데 지난달 말쯤 네. 박 전 대통령이 병실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옮긴 곳은요. 네. 57평에서 37평형 1인실로 옮겼다고 합니다. 37평도 꽤 넓잖아요. 저게 이제 만약에 일반 아파트나 집이라고 쳐봐요. 30평대 뭐. 30평입니다. 네, 30평. 어쨌든 57평에 30평. 30평 아파트로 쳐도 상당히 넓은 거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4인 가족 산다 해도 넉넉하게 살 정도인데, 당시에 이제 57평은, 입원비가 500만 원 정도, 500 얼마예요? 527만 원? 아까 그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27만 원. 네.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팩트 체크 차원에 잘 전해드려야 돼요. 하루 입원비가 57평 때는 327만 원 하루에. 근데 30평 옮긴 게 162만 원. 지난달 말에 병실을 옮겼다는데 이유는 뭐예요? 왜 옮겼어요? 김기혁 아나운서. 일단은 이 VIP 병실에 대해서 보도가 나가고 나서 수감자가 밖에서 좀 호화로운 병실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좀 비판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이제 박근혜 측에서 밝힌 박 전 이유는 대통령 측에서. 네, 박 전 왜냐면 대통령 그냥 박근혜 측에서 하면 저기 김기혁 아나운서 나중에 봉변당할 수도 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그래요, 네네. 예, 밝힌 거는요. 뭐 더 규모가 작고 입원비가 더 저렴한 곳도 있다. 뭐 25평도 있고 20평도 있고 한데 이 수감자인 박 전 대통령을 이제 가무하는 법무부 직원도 있고 간병인 등이 또 함께 상주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30평형 규모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름 고려는 했다지만 이인철 변호사님 30평도 넓어요. 그렇죠. 뭐 일반 뭐 집도 30평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넓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단은 입원 중이지만 수감자 신분이고 1인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감호 인력들도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지만 또 여권 일각에서는 또 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뭐 특혜 아니냐 다른 재소자들에 비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물론 김복준 의원님, 네, 예. 박 전 대통령을 여전히 이제 아끼는 분들은 아니 전직 대통령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아주 첨예한 어떤 대립 같은 게 네네. 있어서 진짜 말 그대로 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네네. 하여튼 뭐 재활 치료까지 끝나려면 약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아마 그 병원에 머물 것 같은데 이 넓은 병실을 사용하면 30일이죠. 3개월이면 90일이죠. 네. 90일 기준으로 하면 뭐 돈으로 따져도 한 3억 가까이 되나 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전액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57평형 하루에 327만 원에서 30평형 하루에 162만 원짜리로 이렇게 좀 옮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은 병실로 옮겨도 조금 전에 자막 나왔잖아요. 최소 1억은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인경 평론가님 이거 누가 내요? 병원비?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왜냐하면 네. 전직 대통령들은 국공립 병원에 대해서는 병원비가 이제 면제가 되거든요. 근데
탄핵이 되셨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예, 또 그런 그래서 게 있군요. 2017년에도 그 허리 통증으로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 일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친밀한 관계인 유종화 변호사, 유영하 유영하 변호사가 낸 걸로 돼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과 전직 대통령 걱정인 것 같습니다. 알아서 잘 처리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네. 또 뭐 1년 내내 계신 것도 아니고 몇 개월 금방 하시고 쾌유를 빕니다. 네. 근데 손정혜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도 뭐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거 뭐 다른 사람이 혹시 도와줘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지난 형사재판으로 인해서 36억 정도가 추징 보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뇌물수수 관련된 혐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감 중에 별다른 소득도 없고 재산을 처분하기도 쉽지 않아서 일각에서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병원비 모금 운동까지 벌어진 사실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 지지자들한테 마음 써주신 건 마음만 받겠다라고 해서 모금을 중단해달라고 했고요. 어찌됐든 뭐 일부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재산 일부도 처분해서 병원비 대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감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좀 병원비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걱정하지 말라는 게 박 전 대통령 뜻입니다. 일단 뭐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외부인 접견은 일반 수용자와 같이 한 달에 4번으로 뭐 입원 중에도 면허는 된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해서 또 앞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요. 뉴스파이터가 한번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부간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제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네, 결혼 20년 차 부부의 끔찍한 사건인데요. 남편은 65세, 아내는 50세였습니다. 15살 차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잘해줬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교육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또 무엇이냐면 지원도 해주고 어허. 또 아내가 이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직장도 다니게 해주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어허. 겁니다. 네. 이 남편의 직업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네. 아내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좀 직장 다니면 잘 아시잖아요. 좀 늦게 좀 귀가할 수도 있고 뭐 회식이 네.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늦게 오니까 의심을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혹시 당신 뭐 다른 남자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의심이 시작돼가지고 불행의 씨앗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의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불행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외도를 의심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지나치면 거의 망상장애 수준으로 가는데요. 결국은 아내 외도 행각에 대해서 흉기를 동원해서 외도 자백해라라고 세상에. 협박하는 일도 생기게 되고 윽박지르는 일도 비일비재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동안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 감정이 악화될 때까지 악화가 됩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니, 집안에 보탬 되려고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이게 의심해요, 지금 남편이. 지금은 뭐 주 50시간 이제 근무도 있고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를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야근이라든가 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수없이 반복됐던 일이고요. 거의 당연시 예. 여겨졌잖아요. 그다음에 저도 애를 키우는 엄마이고 주부입니다만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적인 비율 보면 당연히 직장에 충실해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남편이 이제 나이가 들고 아마 무력해지면서 이런 얘기를 갔던 것 같은데 남편 눈치 보랴 회사 눈치 보랴 이분의 이중고는 좀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 중에 드디어 김기혁 아나운서 예. 뭔가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데 대체 무슨 일입니까? 평소에 이 아내가 컵라면을 굉장히 즐겨 먹었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사놓고 허기질 때마다 이제 꺼내서 먹었었는데 그날도 지난 1월도 마찬가지로 컵라면을 먹기 위해서 꺼내놓고 이제 물을 부어놓고 기다립니다. 그러고 잠깐 이제 어디 갔다 와서 컵라면을 먹기 시작을 하는데 이상하다. 내가 먹던 컵라면의 그 냄새가 아니고 그 맛이 아닌 거예요. 허허. 그러니까 이상한 시큼한 맛도 나고 이상 역한 냄새가 올라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두 입 먹고서 그냥 이제 만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남편에게서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니, 라면 먹다가 왜 남편을 신고해요, 손정희 변호사님?
아내가 이거 이상하다. 몸도 이상하고요. 음식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먹던 음식을 증거로 보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음식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잖아요. 국가수의 검식을 의뢰했더니 실제로 농약 성분이 검출이 됐고요. 세상에. 컵라면에 농약을 어떻게 낼까요? 주사기로 주입을 했다라고 아우, 합니다. 세상에. 결국 이 경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악행이라고 해야겠죠. 발각이 되게 됩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농약 사건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만 이거 진짜 섬뜩합니다. 아내한테. 저는 더 끔찍한 게요. 이 사람 농부죠. 네. 농부라면 이 농약의 성분이나 맹독성 농약인지 아니면 맹독성이 아닌지 어느 정도 양을 넣으면 사람이 사망하는 정도 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치사량에 미치지 못하는 농약을 조금씩 컵라면 같은 데 타서 아내한테 제공을 했다는 거, 세상에.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의 의도가 뭘까요? 아하.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이 아주 맹독성 농약을 타가지고 하면 일시에 그 행위도 나쁘지만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행위보다도요, 미량으로 아주 치사량에 못 미치는 그런 농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면 이건 사실 더 나쁜 거예요. 아, 그러네요. 속된 말로 말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겠네요, 진짜. 그래서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재판 결과는 아쉽더라고요. 이런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른 남편에게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이 남성은 살인 미수와 특수 협박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네. 1심에서는 이제 살인 미수가 인정돼서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남성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했어요. 하하. 근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 6월로 감경이 됐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시도했고 농약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죄질이 나쁘지만 그러나 주입한 농약 양이 치사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20년 이상 남편 형식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서 원심형이 다소 무겁다 해서 감경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럴 때 오랜만에 했습니다만 국내 법감정과 상당히 괴리감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오싹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충격과 공포를 줬던 그 사건 재판 결과가 나왔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네, 5월 28일 새벽 6시경에 한 여성이 집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뒤돌아가고요. 모자도 눌러쓴 채 여성 집 현관까지 들어가고. 오, 다시 말해 소름 끼쳐요, 저거는 진짜.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검은색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남성이 나타나서 곧이어 침입하려는 시도를 하죠. 네. 그 당시에 손잡이도 돌리고 도어락을 비치고 계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포감을 야기했던 사건인데요. 네. 결국 이 남성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하. 주거 침입 혐의는 유죄의 판단을 받았고요. 강간 미수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네.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당시의 영상 정말 많은 논란 그리고 섬뜩함을 줬던 그 영상 한번 다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제 한 여성이 비틀거리면서 자신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뭔가 많이 피곤해 보이죠. 여기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 한 남성이 나타나서 문을 치는데 이미 닫힌 상태였어요. 이 다행히 도어락이 조금 빨리 잠기는 도어락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문을 열려고 다시 문고리를 잡고 그리고 막 비밀번호도 막 눌러보고요 하는데 결국에는 똑똑똑 하면서 이 여성이 문 열기를 앞에서 좀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이 건물을 빠져나간 영상이었습니다. 저 진짜 한 1, 2초 차이가 정말 큰 화를 면하게 된 그 찰나의 순간인데 근데 주거 침입은 유죄 나왔는데 왜 성폭행 미수에 대해서는 이인철 변호사님 재판부를 무죄를 선고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대체? 근데요, 하마터면 주거 침입도 무죄로 나올 뻔했어요. 허허. 예전에는요, 네. 이런 사건은 이렇게 변론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집 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주거 침입이라는 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야지 되는 건데 이 남성 지금 집에 안 들어갔잖아요. 아하.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법원은 그렇게 안 봤어요. 이제 진위보완 판결인데 어쨌든 그 빌라 현관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주거로 본 겁니다. 아 공동현관? 네, 아. 공동현관은 외부인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다 네.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 침입을 인정을 했는데 네. 그럼 왜 관감 미수죄는 안 되느냐? 아하. 이 성폭행에 대해서는 아직 실행에 착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하. 성폭행을 하려고 어떤 폭행이나 협박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까지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무죄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아니, 김복준 의원이 이것도 이제 법감정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집에 들어가서 뭔 일 당해야만 진짜 성폭행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남성의 의도는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뻔하죠. 그거 왜 쫓아가겠어요? 누가 봐도 감정적으로는 여성에 대해서 뭐 성범죄 같은 공격 행위를 하려고 들어간 걸로. 저 때부터 따라왔단 말이에요. 저 때부터 따라왔어요. 졸졸. 그리고 저 사람이 또 그런 전력이 있기도 해요. 아하. 예전에 그 전력이 있어서 처벌을 받은 적도 있고 그러니까 뻔하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번 판결이 화가 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 법은 또 이 범죄 구성 요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 사람 속에 있는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를 어떤 증거로 입증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여성을 따라가서 문을 두들기고 한 행위가 네. 꼭 그러니까 이를테면 성폭행의 목적으로 그랬다고 어떻게 단정하느냐 이거예요. 네. 강도의 목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네. 여성한테 이른바 얘기하는 찝쩍거림. 술 한잔 합시다. 네. 뭐 이런 의도로 했을 수도 있다. 네. 그것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아하. 성폭행의 목적으로 딱 단정 지을 수 없다. 그거를 그 판사라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거는 추정컨대 성폭행 목적이니까 유죄 이렇게 해버리면 국가형벌권에 어떤 죄형법정주의에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네. 이런 시각입니다. 이거 법을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상했던 사실 결과입니다. 너무 넓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저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요, 유인결 평론가님, 저 사람이 비틀비틀 몸을 제대로 못 가는 여성을 졸졸 따라가서 두드린 다음에 저 대화에 목말랐는데 대화 5분만 하실래요? 그러려고 갔겠어요? 그러니까 뭐 목마르니까 물 달라고 그랬겠어요. 아하. 10분 이상이나 문 두드려보고 해보고 그죠? 누가 봐도 이 여성을 위해하려는 게 보이는데 네. 이 여성은 직접 당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진짜 공포에 시달리겠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이렇게 1인 가구들 많아서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은데 너무나 이런데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판결이 나온다라는 거는 여성만 남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제는 꼭 여성만이 피해자가 아닙니다. 네. 제발 좀 이런 것들을 마치 전지적 시점에서 이 그러니까요. 피의자의 심정을 아지르지하는 판사의 판결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이 판결에 대한 누리꾼 의견은 있을까요? 김경아 아나운서. 예, 일단은 좀 신중론도 있습니다. 아하. 심증만으로 이제 판결을 하면 누구나 쉽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판결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힌 누리꾼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이제 좀 김명준 앵커와 좀 궤를 같이 합니다. 아하. 아니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왜 남자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들어가려고 했겠냐? 아니 뭐 대시를 하려고 했으면은 그 길거리 밖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왜 굳이 그 집안까지 따라갔느냐? 네. 예? 그 혼자 사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서 이 남자가 하려고 하는 짓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뻔하지 않냐 네. 이런 의견들이 다수였습니다. 성폭행의 고의성은 손정임이라고 하면 저 영상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고 입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네, 법률적으로는 좀 단언하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무죄가 나온 것 중에 성폭력의 고의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 플러스 원래 성폭행이라는 게 폭행, 협박이 결부돼야 되는데 폭행, 협박으로 볼 만한 실행의 착수가 없었던 점이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형법은 성폭력에 대해서 미수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의 협박행위나 폭행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재형법정주의상은 어쩔 수 없는 판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주거 침입에서 그 초범을 실형을 내렸다는 맞아요. 거는 징역 1년 냈어요. 이 성폭력 의도에 대해서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의심 간다. 판사도 의심하겠다. 의심은 든다 충분히 하지만 네. 증거가 부족하다. 어쩔 수 없다. 확증이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라고 한 겁니다. 네. 일단 김복준 의원님, 네. 형량에서도 그러면 주거침입과 성폭행 미수죄는 차이가 많습니까, 그러면? 그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주거 침입죄 같은 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아하. 일반적으로 실무상에서 동종 전과 없으면 주거 침입 같은 건 거의 벌금이에요. 네. 실형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럼 저 성폭행 미수죄 같은 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재판부에 줬다는 거는 심정적으로는 성폭행 미수가 거기에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더더군다나 피해자하고는 합의가 됐거든요. 네. 예. 어쨌든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여성이 안전한 사회 좀 제발 좀 만들어주기 바랍니다.